재무장관은 1년에 4차례 해외 출장을 나갔다. 그럴 때마다 은행장들은 장도를 축하하는 상당액의 금일봉을 가지고 재무부를 예방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다. 황 대행은 은행이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축하금 이외에 개인적으로 금일봉을 또 마련해 장관실을 찾았다. 장관을 면담하기 위한 혹이었다. 장관을 직접 만나 자신의 인사 문제와 관련 장관의 언질이나 암시를 듣고 싶었다. 축하금은 비서관이 접수했다. 비서관은 장관 누님의 사이가 되는 사람. 서글서글하게 생긴 눈매와는 달리 성격이 여간 깐깐하지 않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래서 면담을 꼭 성사시키기 위해서 비서관 몫의 봉투도 준비해 가지고 갔다. 비서관은 장관 면담을 만들어 주었다. 교수 출신인 장관은 유명한 포커페이스였다. 여관에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근엄한 과묵형이었다. 장관은 이 포커페이스로 차관 이하 간부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장관의 의중을 쉽게 읽어내지 못하는 간부들이 함부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장관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이다. 황 대행은 겸연스러워하면서도 웃음을 띄우면서 말문을 열었다. 우선 생색부터 냈다. 장관님, 지난번 지시하신 태양건설 건은 추가 대출이 완료됐습니다. 뭐였더라? 박경수 의원이 장관님께 말씀드렸다는 태양건설 대출건 말입니다. 장관님께서 각별히 박 의원을 배려하고 계시더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장관은 그때서야 알아들었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거북스런 침묵이 흘렀다. 두꺼운 검은대 안경 너머 장관의 눈이 매서워 보였다. 장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종회에 가서 할 연설 때문에 장관은 조금 미안해하는 표정이었다. 황 대행은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발 물러서면서 은행 경영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열심히 성실하게 장관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배에 힘을 주어 다부지게 말했다. 고개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고맙습니다. 들릴 듯 말 듯 혼자말처럼 내뱉을 뿐이었다. 그의 입으로부터 어떤 언질도 암시도 받아내지 못하고 황 대행은 장관실에서 나왔다. 실망했다. 과연 포커페이스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황 대행은 혀를 내둘렀다. 상당히 긴장했음인지 등골에 식은땀이 배어있음을 느꼈다. 그때 문득 불길한 망념이 그의 뇌를 스치고 지나갔다. 방심하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칠 수 있다는 아내가 전한 점쟁의 말이 불현듯이 떠올랐다. 젠장, 내가 왜 방심했나? 이만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닌가? 이젠 진인사 대처명할 수밖에 없지. 스스로 이렇게 위안하고 황 대행은 재무부 청사를 나섰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다. 장관도 5일 전에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다. 대통령 딸과 재벌회장 아들의 결혼식이 호텔 예식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는 기사가 신문마다 방송마다 보도됐다. 그 보도를 보면서 황 대행은 자기가 전한 축의금도 아무 탈 없이 전달됐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관 후배는 틀림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달 사고는 없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드디어 재무부로부터 새 은행장 선출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준비하라는 통보가 왔다. 황 대행은 고대하고 고대하던 날짜가 잡힘에 따라 더욱 부산하게 움직였다. 전혀 피로를 느끼지 못하고 정력적으로 업무를 진두지휘했다. 주총을 이틀 앞두고는 한 석간 경제신문이 주총 관련 기사를 싣고 황 대행의 행정 승진이 확정적이라고 보도했다. 황 대행의 얼굴 사진도 명함판 크기로 크게 실었다. 금융계나 언론계나 황 대행의 승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주총 전날 황 대행은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예행 연습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주총은 오후 2시에 열리게 되어 있었다. 주총 당일 황 대행은 일찌감치 출근, 마지막 점검을 마친 다음 인근 단골 이발소에서 머리 손질을 하고 있었다. 머리 손질이 거의 끝나갈 때 남자 비서가 나타나 귓속말로
재무부 홍 국장이 지금 자기에게 바로 전화를 해주시랍니다. 홍 국장은 재무부의 금융 담당 국장. 지금? 네. 홍 국장이 왜 지금 전화를 달라 하나? 승진 축하 전화? 부탁 전화? 가늠하기 어려웠다. 은행으로 돌아와 웃으면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주총 준비는 완벽하게 끝내놓았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홍 국장은 평소 대화 톤이나 전화통화 톤이 높은 편이었다. 말소리가 똑똑하고 분명했다. 그런데 오늘은 착 가라앉아 있었다. 축하한다는 말이 나오질 않았다. 저기... 홍 국장은 머뭇거렸다. 황대행은 입이 말랐다. 머리가 멍해졌다. 홍 국장이 잠시 후 말을 이었다. 오후 2시에 주총이 있지요? 네. 주총이 열리면 주총장에 나가지 마세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아니, 오늘 주총의 주인공인 나에게 주총장에 나가지 말라니 그렇다면 내가 은행장이 되지 않고 외부 인사가 자리를 차고 들어온다는 말 아닌가. 황대행은 황당해졌다.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띵해졌다. 황대행은 그래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다. 그럼 제가 은행장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저도 정말 괴롭습니다. 어디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결정사항을 통보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누가 은행장이 됩니까? 황대행은 재무부 선에서 행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권력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외부 인사가 은행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따 주총에서 밝혀질 테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홍 국장은 전화를 끊었다. 아니, 내가 안 된다면 서너 시간 후면 알게 될 이름도 못 가르쳐준다는 말인가? 야속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홍 국장의 전화는 은행장이 안 될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주총장의 얼굴을 내밀었다가 망신을 당하지 말고 아예 불참하라는 배려라면 배려였다. 허탈해진 채 혼미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는데 남대문로 지점장 김강한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대행님, 세상에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개판입니다. 새 행장에 강상국 상무가 된답니다. 강상국이가. 뭐? 강상국이가? 황경택은 귀를 의심했다. 설마 강상국이가. 강상국은 이 은행의 상무이사 6명 가운데 서열이 2번째인 상무였다. 그런 강상국이가 전무와 선임 상무를 제치고 은행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이다. 김강환이 비분 관계할 만한 일이었다. 황경택은 아까 왜 홍 국장이 자기에게 새 은행장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다. 갑자기 밀어닥친 충격에 전신의 힘이 빠지고 왼쪽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다. 차라리 외부에서 들어오지. 강상국에게 은행장 자리를 빼앗기다니. 억울하고 분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경택과 강상국은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다. 견원지간이나 다름없었다. 강상국의 무모한 업무 수행에 황경택이 상의자로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 이태영 전 은행장도 유주의 인물로 경계했던 사람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황경택은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은행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다. 강상국도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내려와 일행과 함께 은행 후문 쪽으로 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7, 8명의 은행 간부들이 강상국의 뒤를 줄레줄레 따라갔다. 벌써 강상국의 방에 들러 축하 인사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러 가던 참이었다. 강상국은 개선장군같이 위풍당당하게 걸었다. 황경택은 남자 비서 한 명이 은행 정문을 나와 승용차를 탈 때까지 수행했을 뿐 어느 누구 하나 따르지 않았다. 강상국과는 아주 대두적이었다. 오늘은 주총 때문에 일부러 점심 약속을 하지 않아 은행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정작 갈 데가 없었다. 일단 김수영 국악연구소로 갈까 생각하고 김 과장 도남문으로 가세.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차 안에서 망연자실한 채 바깥 세상을 보자니 고독감이 느껴졌다. 세상이 의뢰 그런 것이려니 스스로 다독거렸지만 그래도 별안간 닥친 일이라 마음이 여간 쓰리지 않았다.
불과 한 달 반 전 이태영이 물러나면서 처연해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좀 더 인간적으로 이태영의 아픔을 위로해주지 못했던 것이 뒤늦게 후회됐다. 그러나 진심으로 위로하기는커녕 이태영의 불행을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속으로는 기뻐했던 자신이 아니었던가. 자신이 부끄럽고 애처로웠다. 운전기사만 없었으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금쯤 은행장 사모님이 된 줄 알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저며왔다. 모처럼의 행운도 놓칠 수 있다는 점쟁이 말을 전하던 아내의 어두웠던 표정이 눈앞에 클로즈업 되었다. 아내도 이 말을 전할 땐 설마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예상이나 했겠는가. 어느 누구보다도 아내에게 미안했다. 김수영 국악연구소에서 쉬고 싶어 그리로 가려 했으나 조금 지나면 오후반 학생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차를 돌려 엘 호텔로 향했다. 거기 스카이 라운지에서 술이라도 한잔 마시면서 우라로 뒷끓는 심사를 달래고 싶었다. 입안에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지인이 지나갔다. 평소 같으면 자신이 먼저 인사를 했을 텐데 전혀 그러고 싶지가 않았다. 부끄럽다는 자격지심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스카이 라운지에는 여자 종업원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조용했다. 맥주를 시켜 목을 죽였다. 갈증이 풀렸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북악산과 그 아래 청와대가 보였다. 썩어빠진 놈의 대한민국. 이런 인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 혼자서 저주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 이제는 미워 보였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세상이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생각됐지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것처럼 여겨졌다. 창밖 저 아래 대로에는 무수한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오갔다.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무리들이 가증스러웠다. 대로를 내려다보면서 저 아래 아스팔트 바닥으로 몸을 던지는 자신의 환상에 깜짝 놀랐다. 창가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무슨 일을 저지를 줄 모르는 자신의 비관이 무서웠다.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었다. 아내는 이미 소식을 듣고 많이 울었던지 눈이 충혈돼 있고 눈퉁이가 부어 있었다. 둘이서는 말이 없었다. 황경택은 아내의 등을 어루만지며 위무하는 것 위에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다. 침대에 누웠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내가 세상 헛 살았구나. 내가 바보지. 누구 탓을 하겠는가. 자책했다. 자신이 미웠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회한이 사무쳐 불면의 밤이 며칠씩이고 계속되는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됐다. 새 은행장으로 선출된 강상국. 말이 주총에서 선출된 것이지 사실은 대주주인 정부가 임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열 두 번째 상무이사가 어떻게 일약 은행장이 되었는지 금융계는 물론 재계, 언론계 등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는 행 내에서 유능한 중역으로 손꼽혔다. 그의 무소불능 능력과 수완으로 보아 언젠가는 행장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었다. 잘 먹고 잘 쓰고 잘 먹는 사람이었다. 잘 쓰는 때문인지 비사실이 있어도 뒷수습이 깔끔해 행 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행 내 불법 사고가 터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 전임 행장들이 그에게 해결을 부탁하곤 했다. 말하자면 해결사였다. 수사 및 정보기관, 검찰과 법조계에 공을 들여 깔아놓은 인맥을 활용, 어려운 일을 쉽게 풀어버렸다. 배짱이 남달리 두둑하고 융통성이 많았다. 원칙주의자인 이태영, 황경택과는 대조적인 유형이었다. 그래서 강상국을 따르는 은행원들도 많았다. 이태영이 은행장에서 물러나자 강상국은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일생일대의 승부를 걸기로 작심했다. 황경택을 추월, 은행장이 될 수 있는 방도를 다각도로 궁리했다.
그러던 차에 대통령 딸이 결혼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강상국은 무릎을 쳤다. 천재 일우의 기회다. 이런 기회는 또 오지 않는다.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모험을 감행키로 했다. 강상국은 황경택이 S대 법대를 나온 학벌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절하 했다. 황경택의 스케일을 뻔히 알고 있었다. 자기가 통 큰 일을 추진하려면 매사 신중한 황경택이 견제하지 않았던가. 이번 기회에 황경택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보복 심리도 깔려 있었다.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인지 청와대 영부인과 아침 저녁으로 대면할 수 있는 비서실 제2부속실 비서관이 처고모의 딸이었다. 처와는 내외종간으로 가까이 지내는 터였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의 일정 관리, 활동기획, 수행 등을 담당하는 부서, 이번 결혼식 준비도 거기서 맡아서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영부인과 접촉하는 데는 확실한 직통을 확보한 셈이었다. 강상국은 채권시장에서 은밀하게 무기명 채권을 사모았다. 현금이나 다름없는 채권이었다. 강상국은 담대하면서도 치밀한 사람이었다. 고급 한복감 2벌을 샀다. 따님의 화혼을 중심으로 경하하고 부귀영화가 넘치는 명문 가정을 이룰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고 쓴 서찰을 붓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정서시켜 준비했다. 채권은 물경 10억 원어치를 매입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 축의금이었다. 강상국의 계산은 간단했다. 은행장이면 1년에 몇 조의 대출금을 결제한다. 그 가운데 얼마라도 커미션을 생기면 이만한 축의금 원금을 뽑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황경택은 꿈도 꾸지 못할 대담무쌍한 계략이었다. 강상국은 채권, 한복감, 서찰을 함께 상자에 넣어 밀봉한 다음 정성스레 포장하여 처구모 딸을 통해 환상했다. 뇌물을 진상한 것이다. 틀림없이 그것이 주요하여 파격적으로 은행장이 된 강상국은 은행장 1년여 만에 부정대출 사건으로 사법 처리돼 수감 생활을 했다.